너무 커서 자기 아내도 고개를 젓는 60대 대물 회장님을 받아준 가정부. 저는 윤정이라고 합니다. 53살이죠. 이혼 후에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는데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재료 다듬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하루 일당이 8만 원 정도였는데 월세 내고 생활비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일하던 언니가 제게 말했어요. 정희야, 가정부 자리 하나 있는데 해볼래? 돈은 정말 잘 준다던데. 저는 귀가 솔깃했죠. 뭐든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이상한 말을 덧붙이더군요. 근데 거기 오래 버티는 사람이 없어. 돈은 정말 잘 주는데 다들 얼마 못 가서 그만둬. 저는 궁금했어요.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럴까 싶어서 물어봤는데 언니도 정확히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뭔가 있긴 있나 봐라고만 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거대한 저택 앞에 서 있었어요. 정말 크더라고요.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정문에서 안내받고 들어갔는데 집안이 정말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죠. 집사 이춘배가 저를 맞이했어요. 정희 씨죠? 저는 이춘배입니다. 여기서 30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온화한 분이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가끔 간단한 요리 도우시면 돼요. 다만 춘배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회장님을 직접 마주칠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인사만 하고 일하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 굳이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다른 가정부들도 만나봤는데 다들 친절하긴 했지만 뭔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제가 물어봐도 대충 대답하고 말더군요. 첫날은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거실 청소하고 부엌 정리하고 화장실 닦고 그런 일들이었죠. 집이 워낙 크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정말 조용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집인데 사람 기척이 거의 없었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다른 가정부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희 씨, 밤에는 2층에 올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서재 쪽도 가지 마시고요. 저는 왜냐고 물었는데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네요 라고만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하나둘씩 퇴근했고 저만 남았어요. 야간 당직이 있다고 했거든요. 춘배가 혹시 무서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때는 뭐가 무서울까 싶었죠. 밤 10시쯤이었나요? 1층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들어보니 사람이 우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저는 궁금했지만 2층에 올라가지 말라는 말이 생각나서 참았어요. 그런데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1시간 넘게 그런 소리가 이어졌어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죠. 다음 날 아침 다른 가정부 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젯밤에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요. 그런데 언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아, 그거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회장님이 좀 힘든가 봐요. 혼자서 많이 우세요.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럴까요? 돈 많은 회장님이 왜 혼자서 우는 걸까요?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집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그 울음소리가 점점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까요? 그런데 며칠 후
저는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이 집의 분위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궁금한 건 많았습니다. 특히 밤마다 들리는 그 울음소리가 계속 신경 쓰였죠. 어느 날 오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김순자라는 오래된 가정부가 다가왔어요. 이 집에서 15년 넘게 일했다는 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별로 없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희 씨, 여기 일한 지 일주일 됐죠?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밤에 들리는 소리도 들었겠네요. 네, 들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순자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회장님 말이에요. 혼자 계실 때 저렇게 우세요. 벌써 몇 년째예요.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글쎄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전 부인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분 전 부인도 결국 그걸 감당 못했대요. 그게 뭔데요? 순자가 말끝을 흐렸어요. 그냥 남자로서의 문제라고 해야 하나요? 너무 과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결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까지 떠난 거구나 싶었죠. 그래서 회장님이 그렇게 외로워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돈이야 많지만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없으시거든요. 자녀들도 거의 안 오고요. 그날 밤도 역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연민 같은 감정이 들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혼자서 그렇게 슬퍼해야 하는 사람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더 지났을 때였어요. 밤 11시쯤 부엌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몸을 숨겼어요. 그런데 부엌으로 들어온 사람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박도연 회장이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키가 크고 든든한 체격이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회장은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냈어요. 그런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물을 따르다가 컵을 놓쳤고 바닥에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아, 하는 탄식이 들렸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타나서 도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숨어 있어야 할까요? 그런데 회장이 바닥에 깨진 유리를 맨손으로 주우려다가 손을 다쳤어요. 피가 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 회장님, 하고 뛰어나갔습니다. 손 다치셨어요. 가만히 계세요. 박도연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구? 아, 새로운 가정부인가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네, 윤정이라고 합니다. 손부터 보여주세요. 저는 응급처치 상자를 가져와서 상처를 소독했어요. 다행히 깊지는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데 눈빛이 이상했어요. 날카로운데 동시에 슬펐어요. 마치 상처받은 짐승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요. 박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취해야 잠이 와요. 술 없으면 잠을 못 자거든요. 저는 바닥에 유리 조각을 치우면서 말했어요. 밤에 잠 못 이루시는 것 같더라고요. 소리가 들려서요. 아, 들렸나요? 박도연이 부끄러워했어요. 죄송합니다. 조심하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때 박도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나는 가진 게 많아도 가까이 오면 다들 도망가요. 술이 취한 상태라 그런지 솔직한 말이 나온 것 같았어요.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짜로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외로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 도망가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박도연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는 문제가 있어요. 남자로서 말이죠. 저는 순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걸 감당 못했다는 말.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떠났고 이제는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아요. 박도연의 목소리에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괴물 같은 남자와 함께 살 수 있는 여자는 없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이런 고민을 혼자 안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68세의 나이에 말이에요. 저는 괴물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박도연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신은 아직 모르니까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박도연의 외로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연민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간 박도현과는 마주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일만 했죠. 하지만 자꾸 그날 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술에 취해서도 예의를 잃지 않던 모습, 그리고 가까이 오면 다들 도망간다던 그 쓸쓸한 말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춘배가 저에게 새로운 일을 맡겼어요. 정희 씨, 오늘은 2층 서재 청소를 부탁드릴게요. 거기는 회장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곳이라 조심히 해주세요. 서재라고 했던 그곳이었어요. 다른 가정부들이 가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장소였죠. 저는 조금 긴장하면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마자 책 냄새가 확 풍겨왔어요. 정말 많은 책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경제서적부터 문학작품까지 정말 다양했죠. 그리고 가운데에는 커다란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청소를 시작했어요.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책장을 정리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책상 뒤편 벽면에 뭔가 천으로 덮인 액자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마 회장님의 사진이거나 회사 관련 그림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청소를 하다 보니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왜 천으로 가려놨을까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천을 들추어 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여자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저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눈썹 모양, 코, 입술의 형태까지 정말 비슷했어요. 마치 제가 20대 때 모습을 그려놓은 것 같았죠. 누구지? 혼잣말을 하면서 그림을 자세히 봤어요. 그 여자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어딘가 슬픈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눈빛이 특별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보고 계셨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박도연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랐어요.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저는 당황해서 변명을 했어요. 괜찮습니다. 박도연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보게 될 그림이었어요. 박도연이 그림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그리움, 후회, 슬픔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았죠.
누구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제 첫사랑이었어요. 박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강미란이라는 여자였죠. 30년 전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첫사랑이요? 네. 그 사람은 저를 이해해줬어요. 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가진 문제를, 남자로서의 결함을 알고도 받아들여줬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던 사람이 왜 지금 여기 없는 걸까요? 하지만 결국 저를 버렸어요. 박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박도연이 그림을 가리켰어요. 이 그림을 그릴 때까지만 해도 행복했는데 말이에요. 화가에게 부탁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요. 그럼 지금은 모르죠. 결혼했을 수도 있고 아이도 있을 수도 있고요. 30년 전 일이니까요. 저는 그림 속 여자를 다시 봤어요. 정말 저와 닮아 있었어요. 단순히 얼굴이 비슷한 게 아니라 뭔가 더 깊은 느낌이 같았습니다. 슬픔을 감추고 있는 눈빛이라든지 억지로 짓는 미소라든지요. 놀랐죠? 처음 당신을 봤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박도연이 말했어요. 너무 닮아서 잠깐 착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상하게 보셨던 거군요. 미안해요. 혹시 불편하셨다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너무 닮아서요.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누군가의 첫사랑과 닮았다니. 그것도 30년 전에 사라진 여자와요. 마치 운명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대체품인 건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박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당신은 당신이에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 여자에게 질투 같은 감정이 들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박도현과는 아무 사이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 여자는 왜 떠났을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박도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을 말하면 제 몸 때문이었어요. 너무 컸거든요. 여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 당황스러웠거든요. 미란이도 처음에는 사랑하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어했죠. 결국 견디지 못하고 떠났어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겠다면서요. 박도연이 그림을 다시 천으로 덮었어요. 그 이후로 30년 동안 덮어놓고 살았어요. 보면 너무 아파서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30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니. 그리고 그 여자와 제가 닮았다는 사실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저를 볼 때마다 그 여자가 생각나시겠네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박도연이 저를 봤어요. 당신에게는 미란이에게 없던 따뜻함이 있거든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따뜻함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칭찬인데도 이상하게 기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오랫동안 봤어요. 정말 그 여자와 닮았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 여자의 자리를 대신하는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점점 박도연이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서재에서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와 박도연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서로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평소처럼 지내려고 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녁 하늘이 잔뜩 찌푸리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보슬보슬 내리던 게 점점 새져서 폭우가 되었습니다. 천둥 소리까지 요란했죠.
다른 직원들은 일찍 퇴근했고 저는 혼자 남아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 10시가 넘어가면서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큰 소리였어요. 뭔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사람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걱정이 되어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소리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그것도 정말 절망적으로 우는 소리였죠. 서재 쪽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책상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술병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고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죠. 나는 괴물이야. 박도연이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여자를 망가뜨리는 남자야. 목소리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그 절망감은 진짜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회장님?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박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완전히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누구? 아, 정희 씨군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오늘 미란이 소식을 들었어요. 박도연이 힘없이 말했어요. 결혼했더라고요. 행복하게 살고 있다던데.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30년 전에 헤어진 첫사랑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아파하고 있다니. 그것도 모자라서 회사에서 또 스트레스를 줬어요. 결혼하라고 후계자 문제 때문에라도 재혼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박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웃기지 않나요?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요? 누가 나 같은 괴물과 살겠어요? 박도연이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그런데 너무 취해서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내 몸은 저주받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상했던 거예요. 저는 화장실에서 물수건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박도연의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진정하세요. 너무 취하셨어요. 정희 씨도 알게 되면 도망갈 거예요. 박도연이 제 손목을 붙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모든 여자가 그랬어요. 미란이도 전 아내도. 저는 도망가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진짜 알게 되면 도망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도연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눈에는 아직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르는 거군요. 뭘 모른다는 거예요? 박도연이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남자로서 너무 과해요. 여자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어떻냐고요? 박도연이 놀랐어요. 여자들이 다 무서워했는데요. 저는 무섭지 않아요. 제가 박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사람을 볼 때 몸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박도연이 흔들렸어요. 정말 괜찮다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그 순간 박도연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 품이 따뜻했습니다.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의 온기였어요. 미안해요. 박도연이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나이도 많고 문제도 많고. 저는 박도연의 등을 토닥였어요. 나이가 뭐 중요해요. 그리고 문제라는 것도 사실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퍼붓고 있었어요. 천둥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죠. 하지만 서재 안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의 온기로 가득했어요. 박도연이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날 줄 몰랐어요. 저도요. 정말 후회 안 해요? 후회할 이유가 없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말보다 긴 침묵 속에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박도연의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오랫동안 혼자였었거든요. 이혼 후에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 처음으로 위로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박도연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요. 정말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뭐가요? 외롭지 않게 해줘서요. 비가 그치고 난 후에도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 순간만큼은 나이도, 신분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것만이 중요했어요. 박도연의 30년 묵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었고, 저의 외로움도 달래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넘어선 진짜 만남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날 밤 이후로 박도연과 저 사이에는 뭔가 달라진 공기가 흘렀어요.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조심스러웠죠. 평소처럼 일을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박도연은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죠. 아마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저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춘배가 저에게 말했어요. 정희 씨, 오늘 저녁은 회장님이 함께 드시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랑요? 네. 식사 준비해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갑자기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는 걸까요? 혹시 그날 밤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닐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박도연이 식당으로 내려왔어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더라고요. 그리고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앉으세요. 박도연이 의자를 빼주었어요. 식탁에는 간단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이었죠. 평범한 한식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박도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젓가락질만 하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맛있어요? 박도연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네, 맛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함께 식사를? 지난번 일 때문에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박도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술에 취해서 실례를 했습니다. 실례라뇨? 당신을 곤란하게 했잖아요. 껴안고 그런 말까지 하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곤란하지 않았어요. 박도연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요? 네. 오히려 고마웠어요. 진심을 보여주셔서요. 진심이라. 사람이 상처받았을 때 위로받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박도연이 잠시 말을 못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희 씨는 정말 다르네요. 뭐가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실망하던데 당신은 오히려 더 가까이 와주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약한 모습도 그 사람의 일부인걸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박도연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날 줄 몰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박도연의 어린 시절 얘기, 제 이혼 후 생활 얘기, 서로의 취미와 관심사까지.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였죠.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옮겨서 차를 마시게 되었어요. 박도연이 직접 녹차를 우려서 가져왔습니다. 정희 씨. 박도연이 찻잔을 들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네.
당신은 내 몸을 보고도 미소 짓는 첫 번째 여자예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 직설적인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다른 여자들은 다 무서워했거든요. 아니면 놀라서 피하거나요. 그런데 당신은, 저는 몸이 아니라 마음을 보거든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은 박도연의 눈시울이 빨개졌어요. 그 말,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누가 나 같은 괴물을, 괴물이라는 말 그만하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상처받고 외로워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요. 박도연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30년 넘게 스스로를 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다르게 보는군요.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진짜를 보는 거예요. 진짜요? 네. 따뜻하고 섬세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게 진짜 당신이에요. 박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밖에는 별이 떠 있었죠. 미란이가 떠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박도연이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몸이 맞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포기했어요. 누구와도 가까워질 수 없다고 생각했죠. 박도연이 저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몸의 조화보다 마음의 조화가 더 중요할 수도 있구나 싶어서요. 저는 박도연 곁으로 갔어요. 맞아요. 마음이 통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든 맞춰갈 수 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과거의 상처, 현재의 외로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꿈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죠. 박도연이 말했어요. 이런 시간을 가져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시간 말이에요. 저도요. 이혼 후에는 이런 평범한 대화조차 그리웠거든요. 평범한 대화라. 네. 부부끼리 하루 있었던 일 얘기하고 앞으로 계획도 이야기하고 그런 거요. 박도연이 웃었어요. 우리가 지금 부부 같다는 말이에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그런 뜻이 아니라. 나쁘지 않은데요. 박도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어느새 몇 시간이 지나간 거였죠.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제가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아쉽네요.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도요. 박도연이 저를 배웅해 주었어요. 현관까지 따라오면서 말했어요. 정희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함께 식사해요. 좋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마치 연애하는 소녀가 된 기분이었죠. 53살의 나이에도 이런 설렘이 있다니. 그리고 68세의 박도현도 저와 비슷한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자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갔죠. 나이나 신분 차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준다는 것만이 중요했어요. 우리의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평온했던 일상에 큰 파란이 일었습니다. 그날 아침 춘배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정희 씨, 큰일이에요. 회장님 자녀분들이 오신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박도연이 자녀들 이야기를 가끔 했는데 거의 연락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갑자기요? 네. 세린 씨랑 준호 씨 둘 다 오신답니다. 지금 공항에서 오시는 중이에요. 박도연의 큰딸 박세리는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들 박준호는 영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둘 다 아버지와는 소원한 관계였다고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쯤 되어서 현관이 시끄러워졌어요. 고급 차들이 들어오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부엌에 숨어 있었지만 긴장이 되었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세린인 것 같았어요. 곧이어 박도현과 자녀들이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 톤이 심상치 않았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세린의 목소리였어요. 가정부와 무슨 관계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났어요. 아버지가 가정부랑 살림을 차렸다고 하던데요. 박도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그럼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마다 함께 있고 같이 식사하고 그런 거 다 거짓이에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가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소문이 났던 거예요. 세린아, 내가 알 일이 아니다. 알 일이 아니라고요? 아버지 회사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벌써 기자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때 남자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박준호인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나이에 가정부와. 그 나이라니? 박도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아니, 68세면 이제 그런 일에서 손 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욕정 때문에 회사까지 망칠 생각이세요? 욕정이라고 했나? 그럼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시려는 거예요? 가정부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신분 차이 때문에 이렇게 무시받아야 하는구나 싶었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말은 없다. 박도연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언론에서 어떻게 나올지 생각해 보세요. 성추행, 갑질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성추행이라고? 박도연이 화가 났나 봐요. 이건 진심이다. 서로 좋아서 하는 일이야. 진심이라뇨? 아버지, 그 여자가 아버지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거실에 있던 세 사람이 저를 돌아봤어요. 세린과 준호는 저를 째려보듯 쳐다봤고 박도연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그 가정부군요? 세린이 차갑게 말했어요. 얼마나 받고 우리 아버지를 꼬신 거예요? 꼬신 게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로 뭐요? 사랑한다고요? 준호가 비웃었어요. 53세 가정부와 68세 회장이 사랑이라니. 박도연이 일어났어요. 그만해라. 정희 씨한테 실례다. 아버지가 더 실례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그때 춘배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밖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모두가 창가로 달려갔어요. 정말로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벌써 기사가 났나 봐요. 세린이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도연그룹 박 회장, 가정부와 불륜 의혹 이렇게 나왔네요.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다음 며칠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우리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회장과 가정부의 추악한 불륜, 68세 회장의 늦은 욕정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이었어요. 인터넷 댓글들은 더 심했어요. 그 나이에 부끄럽지도 않나. 돈 많은 늙은이 꼬시기 쉽겠네. 가정부가 얼마나 받았을까. 이런 악플들이 쏟아졌죠. 회사 주가는 연일 하락했어요. 주주들이 항의하기 시작했고 이사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박도연은 점점 지쳐갔어요. 평소 당당했던 모습이 사라지고 위축되어 보였죠.
정희 씨, 미안해요. 박도연이 제게 사과했어요.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요. 괜찮아요. 저야 원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회사 임원들이 박도연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정리하라고 말이에요. 세리는 매일 박도연을 설득했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회사가 망해요. 그래도 박도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욕정이 아니라 내 마지막 사랑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마지막 사랑이라고요? 아버지가 지금 정신이 온전하신 거예요? 온전하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하고 있어. 진짜 사랑이 뭔지나 아세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게 사랑이에요. 지금 아버지는 그 여자한테만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 말에 박도연이 흔들렸어요. 정말로 저에게 피해만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박도연 때문에 이런 공경에 처한 것도 억울했지만 그보다는 그가 받는 상처가 더 안타까웠어요. 세상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나이 차이, 신분 차이, 모든 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둘 사이의 진심은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 상황을 끝내야겠다고. 박도연을 위해서라도 제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죠. 언론의 관심이 연일 계속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회사 이사회에서는 박도연에게 경영권을 내놓으라는 압박까지 들어왔습니다. 30년 넘게 일궈온 회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박도연이 받는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제게도 전해졌거든요.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예전처럼 밝은 표정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일하던 식당에까지 기자들이 몰려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제 과거를 캐내려고 전 남편까지 찾아갔다고 했어요. 정희 씨 때문에 우리 가게까지 시끄러워졌어요. 식당 사장이 춘배에게 전화를 걸어서 불평했대요. 손님들이 오지 않아서 장사가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로 모든 걸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도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박도연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도연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일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도.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계속 가면 당신만 손해예요. 회사도 잃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상관없긴요. 30년 넘게 키워온 회사인데 박도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회사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더 마음 아프잖아요. 그럼 도망가려는 거예요? 다른 여자들처럼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당신을 지키려는 거예요. 지킨다고요? 당신이 저를 잃으면 회사라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고요. 박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며칠 후에 조용히 떠나기로 마음먹었죠. 박도연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사흘 후 드디어 작별 인사를 할 날이 왔어요. 박도연에게는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말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박도연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떠날 준비를 해요. 떠난다고요? 어디로요? 고향으로 내려갈 거예요. 거기서 조용히 살 생각이에요. 박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갑자기 왜요? 우리 함께 이겨내기로 했잖아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당신한테만 피해를 주고 있어요. 피해라니. 당신은 제 마지막 희망인데요.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어요. 희망이 되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박도연이 저를 뒤에서 안았어요. 가지 마세요. 보내주세요. 안 돼요. 당신까지 떠나면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박도연이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러더니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건 저의 퇴직금이에요. 저는 돌아봤어요. 퇴직금이요? 박도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어요. 오래되어 보이는 황동 열쇠였어요. 이게 뭐예요? 제 서재 금고 열쇠예요. 거기 제 마음이 들어 있어요. 마음이요? 당신한테 주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요. 돈이 아니라 제 진심을 담은 것들이요. 저는 열쇠를 받기가 망설여졌어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받으세요. 언젠가 제가 없어도 기억해 달라고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말이에요. 박도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가야 해요? 네. 다시는 못 보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아마 기다릴게요. 언제까지라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쇠를 받았어요.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박도연이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마지막 작별의 키스였죠. 행복하게 사세요. 박도연이 속삭였어요. 당신도요. 저는 그렇게 집을 떠났어요. 돌아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문 앞에서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박도연이 창문 너머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손을 흔들어 주었지만 그 표정이 너무 슬퍼서 가슴이 아팠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저는 계속 울었어요. 정말 사랑했거든요. 나이 차이도 신분 차이도 상관없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는 거고요. 고향으로 가는 기차에서 저는 박도연이 준 열쇠를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정말 그 안에 그의 마음이 들어 있을까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박도현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열쇠 안에 정말로 놀라운 것이 들어있을 줄도 몰랐죠. 떠나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잘한 일일까?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이미 선택을 한 거니까요. 박도연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린 마지막 결정이었어요. 고향에 내려간 후 저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홀로 지냈어요. 작은 펜션에서 청소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박도현과의 기억을 지우려고 바쁘게 살았지만 밤이 되면 자꾸 그 사람이 떠올랐어요. 언론에서는 한동안 더 시끄러웠다가 점차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박도연 소식을 들으면 다시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생각했을 때였죠. 춘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 씨. 춘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춘배 아저씨. 뭔 일이세요? 회장님이. 춘배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어젯밤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병원에 가셨는데 너무 늦었어요. 전화기를 놓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박도연이 세상을 떠났다니. 장례식은 언제인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일 모레예요. 그런데 정희 씨께 전달할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데요? 유언에 정희 씨가 금고를 열어봐 달라고 하셨어요. 그 열쇠 가지고 계시죠? 저는 가방 속 깊숙이 넣어둔 열쇠를 만져봤어요. 1년 내내 가지고 다녔지만 한 번도 쓸 기회가 없었거든요. 장례식 다음 날 저는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1년 만에 보는 저택이었지만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주인을 잃은 집은 이렇게 허전한 거구나 싶었죠. 춘배가 저를 맞이했어요. 오셨군요. 많이 힘드셨죠? 네. 마지막까지 정희 씨 이야기만 하셨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저를 그리워하면서 혼자 견뎌내고 계셨던 거군요. 서재로 올라갔어요. 1년 전 그대로였지만 책상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초상화는 여전히 천으로 덮여 있었고요. 금고는 책장 뒤편에 숨겨져 있었어요. 작은 문짝이었는데 박도연이 준 열쇠로 열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그의 마음이 들어 있을까요? 열쇠를 돌리자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작은 봉투 하나와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에는 정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어요. 정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부터 하고 싶어요. 당신을 힘들게 해서요. 사람은 평생 한 번은 자신을 구원해 줄 사람을 만난다더군요. 그게 당신이었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정말 괴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30년 넘게 스스로를 저주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타나서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내 마음을 봐준다고 했을 때 나는 눈물이 났어요. 그날 이후 나는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비록 짧았지만 그 시간만으로도 이 인생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떠난 후 많이 외로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거든요. 당신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금고 안의 상자를 열어보세요. 당신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초상화 천을 벗겨주세요. 이제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내 이름으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사랑은 아름다웠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건 진짜 사랑이었어요. 고마웠어요. 정말로. 박도연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가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했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작고 소박한 반지였지만 안쪽에 정희에게 사랑을 가르쳐줘서 고마워요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반지를 끼고 초상화 천을 벗겼어요. 강미란의 얼굴이 다시 나타났죠. 하지만 이번에는 질투나 두려움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그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박도연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을 테니까요. 편지를 초상화 아래 액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젠 당신의 이름으로 부끄럽지 않아요. 춘배가 올라왔어요. 다 보셨어요? 네. 회장님이 또 다른 유언을 남기셨어요. 뭔가요? 정희 씨가 원한다면 이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모든 걸 정희 씨 명의로 해뒀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걸 어떻게 받아요? 회장님 뜻이세요. 거절하시면 안 돼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정원에는 장미가 피어 있었어요. 박도연이 좋아했던 빨간 장미였죠. 그럼 여기서 살면서 이 집을 지킬게요. 제가 말했어요. 정말요? 네.
그분의 흔적을 지키고 싶어요. 그날부터 저는 그 집의 주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주인이라기보다는 박도연의 기억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매일 서재에서 그 편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초상화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나이 차이나 신분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었죠. 박도연은 저에게 그런 사랑을 가르쳐 준 사람이었어요. 1년 후, 저는 그 집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도연이라는 이름으로요. 손님들이 오면 박도현과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물론 좋은 이야기로만요. 정말 로맨틱한 사랑이네요. 손님들이 말했어요. 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우리의 사랑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였다고요. 68세와 53세의 사랑이 뭐 어때서요? 진심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박도연은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그의 사랑이 제 마음에 남아 있거든요. 너무 커서 아내도 피하는 60세 교수의 충격적인 결말. 저는 정수빈이고 37살입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VIP 라운지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가는 생활이 3년째 계속되고 있었죠. 왜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냐고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2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월 200만 원씩 나가는 병원비와 간병비를 혼자 감당하려니 하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VIP 라운지는 팁이 좋은 편이라 버틸만 했죠. 우리 라운지에는 항상 특별한 손님들이 오십니다. 재벌 회장들, 유명 연예인들, 정치인들까지. 그 중에서도 직원들 사이에 유독 화제가 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최도경 교수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야, 너 사오부스 그분 알지? 60살 교수님 말이야. 후배 직원 미영이가 소곤소곤 제게 다가왔어요. 왜? 뭔 일 있어? 있잖아. 그분 부인이랑 12년째 각방이래. 이유가 좀 특이해. 미영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너무 커서 부인이 못 견디신대. 그래서 아예 가까이도 못 하신다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직원들끼리 도는 소문 정도로 생각했어요. 호텔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거든요.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평소보다 라운지가 한산했는데 문득 누군가 저를 유심히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최도경 교수님이 혼자 앉아 계셨어요. 50대 후반이지만 정말 품이 있으셨습니다. 회색 정장이 잘 어울리고 차분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소문으로만 들었던 분을 직접 보니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냥 조용하고 신사적인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잠깐 시간 있으실까요? 도경 교수님이 제게 다가와서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처리할 일들이 많아져서요. VIP 일정 조율이랑 서류 정리 같은 걸 좀 도와줄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비서 업무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월 300만 원 추가로 드릴게요. 물론 본업에 지장 없는 선에서만요. 300만 원이요? 제 월급이 250만 원인데 추가로 300만 원이라니. 어머니 병원비 걱정이 한 번에 사라질 금액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출장 일정 정리하고 중요한 서류들 파일링하고 가끔 미팅 준비 정도입니다. 도경 교수님은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계속 미영이가 했던 말이 맴돌았습니다. 12년째 각방, 너무 커서 부인이 못 견딘다는 그 소문 말이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생각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이죠.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그날 밤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고민했어요. 300만 원이면 어머니 병원비는 물론이고 제 생활도 한결 여유로워질 텐데.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좋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빈 씨, 도경 교수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목소리에 묘한 온기가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저와 도경 교수님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업무 관계 이상의 묘한 긴장감과 호감이 서로에게서 느껴졌어요. 물론 그때는 이 모든 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혀 몰랐죠. 도경 교수님과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태풍 경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부터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고 6시쯤에는 호텔 밖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직원분들, 오늘은 일찍 퇴근하세요. 대중교통이 끊기기 전에 빨리 가세요. 지배인이 방송을 했지만 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VIP 고객들이 몇 분 남아 계셨거든요. 특히 도경 교수님은 원래 8시 약속이 있으셨는데 태풍 때문에 취소가 됐다고 하셨어요. 오후 7시 라운지는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공간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밖에서는 바람소리와 빗소리만 들렸죠. 수빈 씨, 아직 안 가셨네요. 도경 교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평소와 달리 조금 지쳐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고객분들이 계셔서요. 그리고 지금 나가봐야 교통편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차가 있긴 한데 이 바람에 운전하기엔 너무 위험해 보이네요. 창밖을 보니 나무들이 휘청거리고 있었어요. 정말 위험해 보였습니다. 오늘 조금 더 같이 있어주면 안 될까요? 도경 교수님의 목소리에 뭔가 간절함이 있었어요. 평소에 차분하고 정중한 톤과는 조금 달랐죠. 네, 물론이죠. 저도 혼자 있기가 무서웠거든요. 이런 날씨에 텅 빈 호텔에 혼자 남겨지는 게 더 두려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라운지에는 정말 저희 둘뿐이었습니다. 다른 고객분들도 모두 객실로 올라가셨고 직원들도 거의 다 퇴근했어요. 조명도 절반만 켜놓아서 분위기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빈 씨, 혹시 술 한잔 하실래요? 오늘 같은 날엔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도경 교수님이 위스키 한 병을 꺼내셨어요. 평소 라운지에서 드시던 그 위스키였죠. 저는 술을 잘 못해요. 괜찮아요. 조금만요. 이런 날씨에 긴장이 풀어야 할 것 같아서요. 술잔을 받아들고 조금씩 마셨어요. 목이 따뜻해지면서 마음도 조금 편해졌습니다. 바깥 바람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어요. 수빈 씨, 제가 오늘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도경 교수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무거운 걸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든 들어드릴게요. 저 결혼한 지 20년 됐어요. 하지만 12년째 아내와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직원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이었다는 걸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처음엔 서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큰 탓에 아내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신혼 때부터 그랬어요. 도경 교수님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아내는 저와 가까워지는 걸 점점 두려워했어요. 매번 아파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평생 그런 외로움을 견뎌온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수빈 씨를 만나고 나서부터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도경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진실했어요. 그 눈에서 지금까지 혼자 견뎌온 긴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교수님, 저도 처음엔 그냥 일관계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꾸 수빈 씨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이 부담스럽다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밖에서는 태풍이 더 거세지고 있었어요.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도경 교수님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교수님도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제 말에 도경 교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60살 어른이 이렇게 약해 보이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수빈 씨 같은 사람이 저를 이해해준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 순간 저희는 서로에게 다가갔어요. 처음엔 그냥 위로였어요. 하지만 점점 다른 감정이 되어갔죠. 12년 동안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함을 주고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새벽 서로의 체온으로 외로움을 달래며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렸어요. 60살과 37살 나이 차이도 상황도 모든 게 복잡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도경 교수님과 제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업무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말투에서 특별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도경 교수님이 부산으로 출장을 가셨어요. 3일 정도 일정이었는데 첫날 저녁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수빈 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집에서 저녁 먹고 있었어요. 출장 일정은 어떠세요? 다 좋은데. 수빈 씨가 없으니까 뭔가 허전하네요. 도경 교수님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죠. 저도요. 오늘 라운지가 좀 적적했어요. 그 이후로 매일 밤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간단한 안부 정도였는데 점점 길어졌습니다. 하루 일과나 사소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오늘 회의에서 좀 힘들었어요. 젊은 사람들과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도 교수님은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분명 좋은 의견 많이 주셨을 거예요. 수빈 씨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런 대화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누군가 제 하루를 궁금해하고 제가 그 사람의 하루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게 새로웠거든요. 출장에서 돌아온 날 도경 교수님이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부산에서 유명하다는 화장품 세트였는데 고급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부산 가서 수빈 씨 생각이 나서 샀어요. 이런 걸 왜 사오? 너무 비싸 보이는데. 괜찮아요. 수빈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그런 작은 관심들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이런 마음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핸드폰으로 은행 앱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통장에 2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거든요. 급하게 도경 교수님께 전화했어요. 교수님, 혹시 제 통장에 돈 넣어주신 거예요? 아, 그거요? 지난번. 고마웠어서요. 지난번이 뭔가요? 그날 밤 말이에요. 수빈 씨가 저를 많이 위로해줬잖아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위로라고 했지만
결국 그날 밤 일에 대한 대가라는 뜻이었거든요. 교수님, 저는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경 교수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저는 그분에게 뭐가 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나는 대체 뭐가 된 거지?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진짜 좋아해서 가까워진 건지 아니면 돈을 받는 관계인 건지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였어요. 언니, 요즘 사오부스 교수님이랑 많이 친해진 것 같던데. 후배 미영이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일 때문에 자주 만나게 되는 거야. 근데 어제 지하 주차장에서 교수님 차에 타시는 거 봤어요. 가슴이 뜨끔했어요. 어제 비가 와서 도경 교수님이 집까지 태워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다니. 그냥 비 와서 태워다 주신 거야. 아, 그렇구나. 그냥 좀 신기해서 물어본 거예요. 미영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에서 뭔가 의심스럽다는 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에는 다른 동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빈아, 너 요즘 좀 달라 보인다. 뭔가 좋은 일 있어? 무슨 소리야? 화장품도 좋은 걸 쓰는 것 같고 옷도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아. 정말 예리하게 봤더라고요. 도경 교수님이 주신 화장품을 쓰고 있었고 최근에 조금 비싼 옷도 몇 벌 샀거든요. 추가 수당을 받으니까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냥 요즘 일이 잘 풀려서 그런가 봐. 그래, 부럽다. 나도 좀 알려줘. 농담조로 말했지만 눈빛에서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났어요. 집에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도경 교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서로에 대한 감정은 진짜였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돈이 끼어들면서 모든 게 애매해졌죠. 내가 진짜 좋아해서 가까워진 건가? 아니면 돈 때문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답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분명히 감정이었는데 돈을 받고 나니까 그 감정마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더 무서운 건 주변 시선이었어요. 호텔은 작은 사회거든요. 소문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퍼져나가죠. 제가 도경 교수님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추측들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200만 원 입금 사건 이후로도 도경 교수님은 변함없이 저를 챙겨주셨어요. 아니, 오히려 더 세심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수빈 씨,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요. 어머니 병원 다녀오느라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럼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제가 지배인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항상 제 상황을 신경 써 주셨어요. 정말 다정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통장을 확인해 보니 또 50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메시지와 함께요.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세요. 처음엔 감사했어요. 정말 필요한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왜 자꾸 돈을 주시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교수님, 너무 자주 이러시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왜요? 제가 수빈 씨를 아끼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아끼신다는 말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명품 가방이 배송됐어요. 제가 지나가는 말로 예쁘다 했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교수님,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수빈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그 가방 메고 있으면 더 예뻐 보일 것 같아서. 달콤한 말이었지만 가방값이 200만 원이 넘는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왜 이렇게 비싼 선물을 주시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아예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수빈 씨가 돈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월급도 받고 교수님이 주시는 추가 수당도 있어요. 그래도 여유가 있어야죠. 제가 챙겨주고 싶으니까 받아주세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됐어요. 도경 교수님이 저를 챙겨주시고 그 뒤에는 반드시 돈이나 비싼 선물이 따라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이상했어요. 어느 날 저녁 도경 교수님과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분위기 좋은 곳이었고 대화도 즐거웠습니다. 수빈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하네요. 오랫동안 이런 기분 못 느껴봤어요. 저도요. 교수님이랑 있으면 마음이 안정돼요. 서로 진심을 주고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핸드폰을 보니 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고마웠어요.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리고 80만 원 입금. 그 순간 정말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히 즐거운 저녁이었는데 돈을 받고 나니까 그 시간이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좋아해서 챙기는 걸까? 아니면 내가 필요해서 돈을 주는 걸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도경 교수님의 마음은 진심 같았어요. 하지만 그 진심 뒤에 항상 돈이 따라오니까 헷갈렸습니다. 다음날 동료 미영이가 저를 조심스럽게 불러냈어요. 언니, 솔직히 물어봐도 돼요? 뭘? 사오부스 교수님이랑. 정말 그냥 일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물어? 요즘 언니가 너무 달라진 것 같아서요. 옷도 좋아지고, 가방도 명품이고, 그리고 표정도 예전과 다르고. 미영이의 말이 예리했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외모도 달라졌고, 마음도 한결 편해졌어요. 그냥 요즘 일이 잘 되고 있어. 정말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미영이 표정에서 뭔가 더 알고 있다는 느낌이 났어요. 그날 밤 집에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화장품도 좋아지고, 옷도 좋아지고, 심지어 헤어스타일도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도경 교수님 덕분이라는 게 문제였어요. 제 돈으로 산 게 아니라 교수님이 주신 돈으로 바뀐 거였거든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자문을 계속하게 됐어요. 도경 교수님을 정말 좋아하긴 했어요. 그분과 있으면 행복했고 대화도 즐거웠어요. 하지만 그 감정이 순수한 건지 아니면 경제적 안정감 때문인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그 돈 없이는 살기 힘들어졌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병원비는 물론이고 높아진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계속 필요했거든요. 어느 날 도경 교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수빈 씨, 요즘 표정이 좀 어둡네요. 무슨 걱정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복잡했어요. 교수님이 잘못한 건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잘해주셨죠. 하지만 그 잘해주시는 방식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랑과 거래의 경계가 어디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도경 교수님의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그 표현 방식이 항상 금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감정도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도경 교수님의 의존도가 점점 심해졌어요. 특히 출장이 잦아지면서 그 정도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서울을 떠나 있는 동안 하루에 3~4번씩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업무 관련 문의였지만 점점 다른 성격으로 바뀌어 갔죠. 수빈 씨, 지금 뭐해요?
집에서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저녁 드셨어요? 먹긴 했는데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네요. 수빈 씨랑 같이 먹고 싶어요.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됐어요. 처음엔 그냥 외로움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강도가 세졌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수빈 씨, 잠들었어요? 아니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오늘 하루 종일 우울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별거 아닌데 회의에서 젊은 사람들과 의견이 안 맞아서요. 나이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수빈 씨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도경 교수님의 목소리에 진짜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60살 어른이 이렇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수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일이면 서울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요. 수빈 씨 때문에 버티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처음엔 달콤했어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 필요로 한다는 게 새로웠거든요. 하지만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대구 출장에서는 더 심했어요. 새벽 1시에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수빈 씨, 죄송해요. 잠 깼죠?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잠이 안 와요. 자꾸 수빈 씨 생각이 나서요. 너 없으면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사랑의 고백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거든요. 교수님, 너무 의존하시면 안 돼요.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20년 넘게 혼자 지내다가 수빈 씨 같은 사람 만나니까 놓고 싶지 않아요. 이런 대화가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도경 교수님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이제 이 관계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됐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병원비가 매달 200만 원씩 나가는 상황에서 도경 교수님이 주시는 돈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거든요. 게다가 제 생활 수준도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어느 날 계산을 해봤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도경 교수님께 받은 돈이 총 1200만 원 정도였어요. 월급 외에 추가로 받은 거였죠. 그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를 냈고 제 카드빚도 정리했어요. 처음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죄책감도 커졌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돈 때문에 못 떠나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답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정말 끊어보려고 했어요. 도경 교수님이 또 새벽에 전화했을 때였습니다. 교수님, 이제 그만해요.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런 전화들, 그리고 우리 관계요. 너무 복잡해졌어요. 수빈 씨, 갑자기 왜 그래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도경 교수님의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어요. 진짜 당황하시는 것 같았죠. 잘못하신 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 잘 지내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주변 시선도 그렇고 제 마음도 복잡하고 수빈 씨,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 없으면 정말 못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어요. 60살 어른이 이렇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까 차마 매정하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다음날 통장에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어제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마음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그 돈을 보는 순간 정말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당장 다음 달 어머니 병원비 걱정은 없어졌으니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이미 이 관계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됐다는 걸요. 사랑인지 연민인지
의존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도경 교수님이 저를 필요로 하는 만큼 저도 교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었거든요. 감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요. 며칠 뒤 도경 교수님이 출장에서 돌아오셨을 때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더 간절하고 더 애타는 표정이었죠. 수빈 씨,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심했죠? 괜찮아요. 저도 오해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하지만 수빈 씨만은 놓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항복했어요. 이 관계를 끝낼 수도 없고 계속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태에서 그냥 떠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린 기분이었어요. 도경 교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던 어느 날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제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날이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는데 누군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거든요. 고개를 돌려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신경이 예민해진 건가 싶었죠. 며칠 뒤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퇴근하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계속 제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신호등에서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그 차는 중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분 탓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 시간 도경 교수님도 모르는 곳에서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사위인 장태훈이 장인의 최근 지출 내역을 보고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40살인 태훈은 대기업 경영진으로 숫자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아버님이 요즘 지출이 너무 많아. 태훈은 도경 교수님 명의 계좌에서 매달 나가는 큰 돈들을 발견했어요. 호텔 결제 내역, 명품 구매 내역, 그리고 정체 모를 계좌 이체들. 매달 500만 원씩 어디에 쓰시는 거지? 더 의심스러운 건 호텔 이용 내역이었어요. 같은 호텔을 너무 자주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태우는 즉시 그 호텔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최도경 교수 사위입니다. 혹시 저희 장인어른이 자주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시나요? 호텔 지배인은 VIP 고객 정보라며 처음엔 말을 아꼈어요. 하지만 태훈이 계속 추궁하자 결국 VIP 라운지를 자주 이용한다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VIP 라운지요? 거기 담당 직원이 누구인가요? 정수빈 매니저가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태훈은 직접 호텔을 찾아왔어요. 지배인을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최 교수님이 특별히 요청하신 서비스가 있나요? 개인 업무 보조 서비스를 요청하셨어요. 정수빈 매니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인가요? 일정 관리, 서류 정리 같은 거라고 들었습니다. 태우는 CCTV 확인을 요청했어요. VIP 고객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배인도 거절하기 어려웠죠. CCTV에는 도경 교수님과 제가 함께 있는 모습들이 찍혀 있었어요. 비공개 부스에서 대화하는 모습, 함께 나가는 모습,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 교수님 차에 타는 제 모습까지. 이게 단순한 업무 관계로 보입니까? 태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감시가 시작됐어요. 출근길에 또 그 검은 세단을 봤어요.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제가 지하철역에 내릴 때까지 따라오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갔는데 커피숍 앞에서 누군가 핸드폰으로 저를 찍는 걸 목격했어요. 제가 쳐다보자 급하게 핸드폰을 내렸지만 분명히 저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퇴근 후 도경 교수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이상한 일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아서요. 도경 교수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겪은 일들을 말씀드리자 교수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수빈 씨, 조금만 조심하자고요. 무슨 뜻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당분간 연락을 줄이고 만나는 것도 자제합시다. 그 순간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교수님도 뭔가 알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퇴근하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제 차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수빈 매니저시죠? 네. 누구세요? 저는 장태훈입니다. 최도경 교수 사위예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도경 교수님의 사위가 직접 나타난 거였어요. 갑자기 왜? 우리 좀 이야기할 시간 있을까요? 태훈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지금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럼 언제가 좋으실까요? 아니면 여기서 간단히 얘기할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저희 장인어른과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서요. 업무적인 관계입니다. 업무요? 어떤 업무인가요? 태우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일정 관리나 서류 정리 같은 그런 업무로 매달 500만 원씩 받으시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증거는 다 있습니다. CCTV도, 계좌 이체 기록도, 호텔 이용 내역도 말이죠. 태훈이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도경 교수님과 제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그날 밤 집에 와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미 모든 게 들통난 상황이었어요. 태훈의 감시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고 이미 결정적인 증거들을 다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장태훈과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어요. 도경 교수님과는 연락을 끊은 상태였고 저는 매일 불안에 떨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폭탄은 생각보다 빨리 터졌어요. 월요일 오전 평소처럼 라운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배인이 급하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수빈 씨,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보세요. 지배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죠. 사무실에 들어가자 지배인과 함께 인사팀 과장님도 계셨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빈 씨, 앉으세요. 무슨 일인가요? 최도경 교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좀 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국 터진 거였어요. 어떤 관계요? 업무 외적인 개인적 관계가 있었는지 묻고 있어요. 지배인이 서류 중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그건 장태훈이 준비한 증거 자료였습니다. 사진들이 한 장씩 펼쳐져 있었어요. 도경 교수님과 제가 비공개 부스에서 대화하는 모습, 함께 나가는 모습, 지하 주차장에서 교수님 차에 타는 모습, 심지어 교수님이 제 손을 잡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최 교수님 가족 측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인사팀 과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호텔 비공개 부스 이용 기록도 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월 평균 8회 이용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계좌 이체 내역이에요. 제 앞에 놓인 서류에는 도경 교수님이 제게 보낸 모든 돈의 기록이 있었어요. 날짜, 금액, 심지어 이체 메시지까지 다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총액이 2,4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 돈의 성격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어요? 모든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그 시간 도경 교수님도 회사에서 똑같은 상황을 겪고 계셨어요. 장태훈이 직접 회장실로 찾아가서 모든 자료를 내려놨거든요. 이게 뭐냐? 회장이 사진들을 보며 물었어요. 저희 장인어른의 최근 행적입니다. 장인어른이 젊은 여자와 호텔 매니저입니다. 37살이고요. 장태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6개월 동안 이 여자에게 2,4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명목은 업무 보조비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매일 밤 호텔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회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아내도 12년째 피하는 장인이 호텔 매니저와는 매일 밤.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장태훈의 마지막 말이 회장실에 울렸어요. 당장 도경을 불러. 1시간 뒤 도경 교수님이 회장실에 불려갔어요. 이게 뭔가? 회장이 사진들을 내려치며 소리쳤어요. 회장님, 60살 된 사람이 어린 여자에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설명드릴게요. 설명? 뭘 설명해? 이 창피한 걸. 도경 교수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명백했거든요. 당장 직위 해제야. 명예퇴직 서류 준비해. 그 순간 도경 교수님의 30년 직장 생활이 끝났어요. 호텔에서도 제게 최후 통첩이 내려졌어요. 수빈 씨, 윤리 위반 소명서를 제출하세요. 일주일 안에요. 소명서요? VIP 고객과 부적절한 관계, 금품 수수, 호텔 이미지 실추. 이 모든 걸 해명해야 해요. 지배인의 말은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도경 교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빈 씨, 미안해요. 목소리가 완전히 꺾여 있었어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직위 해제됐어요. 명예퇴직 권고 받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 때문에 교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거였어요. 제 탓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신중하지 못했어요. 교수님, 저 어떻게 하죠? 우리 이제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이 이별 통보였어요. 다음 날 저는 호텔에 사직서를 냈어요. 소명서 대신에 말이죠. 제가 그만둘게요. 교수님을 더는 위험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지배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수빈 씨, 잘 생각한 거예요. 이 일이 더 커지면 모두에게 좋지 않아요.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이미 소문이 다 퍼진 상태였거든요. 언니, 정말 그런 관계였어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복잡해. 그것밖에 답할 수 없었어요. 짐을 정리하며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엔 단순한 업무 관계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싶었죠. 태풍이 지나간 그날 밤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감정과 돈이 섞이면서 순수했던 마음도 명확했던 경계도 다 흐려졌어요. 도경 교수님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수빈 씨, 정말 고마웠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낼게요. 저도요, 교수님.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끝났어요. 6개월 동안의 황혼 연애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거였죠. 사진 한 장, 계좌 내역 몇 장으로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이별은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호텔을 그만둔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좁은 원룸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지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도경 교수님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했지만 연락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구직 활동을 시작해야 했지만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수빈 씨, 저예요. 도경 교수님의 목소리였어요. 깜짝 놀라서 급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교수님은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어요. 정장 대신 편안한 옷을 입고 계셨고 표정도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더 확고해 보였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가도 될까요? 작은 원룸에 교수님을 모시는 게 부끄러웠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자리도 체면도 다 버렸어요. 교수님이 소파에 앉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에서 명예퇴직했어요. 30년 다닌 회사를 나왔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아내와도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요. 이미 12년간 남남처럼 살았으니까 절차상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교수님이 이런 큰 결단을 내리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제 난 너 없인 못 살아요. 정말이에요. 교수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수빈 씨 때문에 깨달았어요. 60살까지 살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시면서 교수님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퇴직금하고 제가 모아둔 돈이에요. 6억 정도 됩니다. 6억이라니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오피스텔 계약서예요. 강남에 있는 30평짜리인데 4억에 샀어요. 교수님, 이게 다 무슨, 우리가 함께 살 집이에요. 제 이름으로 사긴 했지만 수빈 씨 이름으로 이전할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교수님, 저는 그런 걸 바라고 만난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서 더 고마운 거예요. 교수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빈 씨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저를 좋아해 줬잖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저는 교수님이 아니라 도경 씨를 좋아한 거예요. 저도 수빈 씨를 정말 사랑해요. 나이도 상황도 다 상관없어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손을 잡았어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된 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경 씨와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강남 오피스텔은 정말 좋았어요. 넓고 깨끗하고 무엇보다 둘만의 공간이라는 게 행복했습니다. 도경 씨는 새로운 일을 알아보셨어요. 컨설팅 회사를 차리신다고 하셨거든요. 나이는 많지만 경험은 풍부하니까 해볼 만해요. 저도 뭔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수빈 씨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제게 큰 변화가 생겼어요. 몸이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임신이었어요. 6주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도경 씨, 네,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도경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수빈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도경 씨가 저를 꼭 안으시며 우셨어요. 60살에 처음 갖게 되는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를 축복해주지는 않았어요. 임신 6개월쯤 됐을 때 도경 씨 딸한테 들켰어요.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쳤거든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설명할게. 설명요? 60살에 애를 가져? 그것도 저 여자와? 정말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내더라고요. 저는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해. 도경 씨가 딸을 말렸어요. 아버지,
정신 차려요. 이 나이에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내 인생이야. 엄마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엄마와는 이미 끝났어. 그날 이후 도경 씨와 딸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어요. 딸은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도경 씨는 많이 속상해 하셨지만 결심을 바꾸지는 않으셨어요. 수빈 씨, 후회 안 해요?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뭐요? 딸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회적 체면도 다 잃으셨잖아요. 도경 씨가 제 배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내도 평생 날 피했지만 수빈 씨는 날 있는 그대로 받아줬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알아요? 하지만 난 이 사람과 살 거예요. 우리 아이와 함께요. 그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금 임신 8개월이에요. 곧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도경 씨는 매일 태교에 열심히 쉬고 저는 행복한 예비 엄마가 됐어요. 주변에서는 여전히 시선이 곱지 않아요. 60살과 37살,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 흔하지 않은 가족 구성이죠. 하지만 우리는 행복해요. 처음엔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였지만 지금은 진짜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거든요. 너무 커서 아내도 피하던 남자에게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황혼 연애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까지 찾아올 예정입니다. 60대의 재혼한 부부의 첫날 밤 스토리. 62세 아내가 털어놓은 사랑 이야기. 저는 강은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3이 되었죠. 남편을 떠나보낸 지도 벌써 20해가 지났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혼자서 살아왔습니다. 처음엔 무척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런 조용한 일상이 익숙해졌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을 먹고 문화센터로 향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지 공예를 가르치고 있어요. 전에는 초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쳤었는데 퇴직 후에도 뭔가 창작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죠. 한지로 만드는 작은 상자들, 꽃무늬 접시들, 아름다운 갓등들. 학생들이 제 손을 따라 조심스럽게 한지를 접고 붙일 때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항상 조금 쓸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화센터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2층 구석진 자리에 목공방이 문을 연 거예요.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제가 아끼던 한지함이 문제가 생겼어요. 수업 도구들을 보관하던 그 함의 모서리가 떨어져 나갔거든요. 오래 쓰다 보니 자연스레 손상이 된 것 같았습니다. 새로 사자니 아까웠고 그렇다고 그냥 쓰기엔 너무 보기 흉했죠. 고민하던 차에 절친인 문정이가 말했어요. 은정아, 2층에 목공방 생겼잖아. 거기 가서 물어보면 어때? 문정이는 저보다 3살 어린 친구인데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격이 밝고 활발해서 저와는 정반대예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부탁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문정이가 계속 등을 떠밀어서 결국 목공방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은은한 나무 향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더군요. 작업대 앞에서 뭔가 만들고 있던 한 남자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분의 첫인상은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키는 보통 정도였고 약간 회색빛이 도는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정리한 모습이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죄송한데요. 혹시 이런 것도 고칠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한지함을 내밀었습니다. 그분은 함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더군요. 아, 이건 한지로 만든 거네요.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요. 모서리 부분만 보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무언가 믿음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고칠 수 있을까요? 너무 오래된 건데.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내일 오후쯤 오시면 될까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음날 약속이 잡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묘하게 설렜어요. 단순히 물건을 고치는 일인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싶었죠. 다음날 오후 약속 시간에 맞춰 목공방을 찾았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고 계셨어요. 제 한지함이 말끔히 고쳐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새 것 같아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단순히 고친 게 아니라 더 튼튼하게 보강까지 해주신 거였어요. 고맙습니다. 얼마 드리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그냥 해드릴 수 있어요. 대신 다음에 한지 공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도 될까요? 그분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제대로 인사를 했어요. 저는 강은정이라고 합니다. 1층에서 한지 공예를 가르치고 있어요. 유재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분의 이름은 유재현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고쳐진 한지함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작은 친절에도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을까? 혼자 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사람의 따뜻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 며칠 후 문화센터 복도에서 재현을 다시 만났습니다. 서로 가벼운 인사를 나누었는데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한지함 잘 쓰고 계시죠? 네, 덕분에 정말 잘 쓰고 있어요. 학생들도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의 목소리에는 미소가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다시 움트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20해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살짝 열리는 것 같았어요. 아직은 조심스럽고 두렵지만 분명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문화센터에 오는 것이 조금 더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복도에서 재현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그렇게 제 조용했던 일상 속에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재현과의 첫 만남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고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했어요. 혹시 복도에서 마주칠까 봐서였죠. 이런 제 마음이 우스우면서도 한편으론 설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큰 행사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매년 열리는 작품 전시회였는데 각 강좌별로 수강생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한지 공예 작품들을 전시할 예정이었죠. 은정아, 올해는 전시 방식을 좀 바꿔보자. 문정이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제안했어요. 작품들을 그냥 테이블에 올려놓지 말고 좀 더 멋지게 진열해보면 어떨까? 목재로 만든 진열대 같은 거 말이야. 문정의 말에 다른 강사들도 동의했습니다. 확실히 그럼 더 전문적으로 보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그런 진열대는 어디서 구하지? 사자니 예산도 부족하고 모두들 고민에 빠졌을 때 문정이가 번뜩이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은정아, 2층 목공방 선생님께 부탁해보면 어떨까? 혹시 만들어주실 수도 있잖아.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른 강사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 향했어요. 그런데 너무 큰 부탁 아닐까요? 진열대를 만드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닐 텐데. 한번 물어보기라도 해봐. 안 되면 말고. 문정이의 계속된 설득에 결국 목공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재현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너무 큰 부탁을 드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목공방 문을 두드리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재현이 작업대에서 뭔가 깎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은정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진열대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사정을 설명했어요. 사실은 문화센터 전시회 때문에 온 거예요. 작품 진열대가 필요한데 혹시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물론 재료비랑 품삯은 다 드릴게요. 재현이 잠깐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열대요.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될까요? 예상외로 흔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작업하시기엔 양이 많을 텐데. 아니에요. 오히려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한지 작품들이 어떤 식으로 전시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진열대 제작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현은 먼저 제가 어떤 작품들을 전시할지,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물어봤어요.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이 엿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을 나눠서 만들면 어떨까요? 재현이 종이에 스케치를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설계였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당연히 해야죠. 좋은 작품들이 제대로 빛나려면 진열대도 중요하니까요. 며칠 후부터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재현이 혼자 하겠다고 했지만 저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며 함께 작업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일은 생소했거든요. 하지만 재현이 차근차근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사포로 문지르시면 돼요. 나무결을 따라서요. 재현의 손이 제 손을 가볍게 잡고 방향을 알려줄 때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이런 느낌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을까 싶었습니다. 재현 씨는 언제부터 목공을 하신 거예요? 작업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회사 다닐 때부터 취미로 시작했어요. 손으로 뭔가 만드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은정 씨도 그래서 한지 공예를 하시는 거죠? 맞아요. 집중하다 보면 다른 생각들이 사라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작업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재현은 생각보다 유머도 있었고 배려심도 깊었어요. 제가 실수하면 절대 짜증내지 않고 다시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조심하세요. 톱이 날카로워요. 재현이 제 뒤에서 말하며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째 작업하던 날 문정이가 갑자기 목공방에 나타났어요. 어머,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문정이는 저희가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정 선생님이시죠? 은정 선생님께 많이 들었어요. 재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 저 혼자 와서 죄송해요. 은정이가 여기서 뭐 하나 싶어서요. 문정이는 진열대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와, 정말 잘 만드시네요. 은정아, 너 복 터졌다. 이런 솜씨 좋은 선생님을 알게 되다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문정이는 일부러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두 분이 이렇게 함께 작업하니까 정말 잘 어울리네요. 마치 오래된 부부 같아요. 문정아. 제가 당황해서 말렸지만 문정이는 신나서 계속